자, 저당권에서는 세 파트만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정리할 거예요. 시설을 얼마나 좋게 하려고 공사를 하나? 궁금해 죽겠네, 그것도 아주. 네. 자, 저당권은 공부할 양이 참 많지만 이 저당권이 과거에는 3문제씩 잘 나왔는데 최근은 거의 2문제 나와요. 그래서 최근 5번 본 시험에서 3문제 나온 것은 작년만 3문제 나왔다. 근데 저당은 3문제 나오면 한 문제는 반 포기해야 돼. 한 문제 굉장히 어렵게 나와요. 어떤 파트가 3문제가 나와버리면 한 문제는 항상 어렵게 돼 있어요. 만약에 대리가 보통 뭐 2문제 나왔는데 3문제 나왔다. 그러면 한 문제는 어려워. 의사표적 보통 2문제 나왔는데 3문제 나왔다. 하나는 굉장히 어려워. 한 파트에 3문제는 항상 최상급 난이도를 준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보통은 그냥 뭐 평범한데, 자, 저당권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것이 페이지 382쪽에 2번에 목적물의 범위. 저당 효력에서 목적물의 범위. 별표를 몇 개 쳤다? 3개 쳤다. 그러면 2문제 나오든 뭐가 나오든 한 문제는 이미 결정. 한 문제는 저당 목적물의 범위. 무조건 한 문제는 이 문제예요. 최근 이 문제가 빠져본 적이 없죠. 토지의 저당을 잡았다면, 어느 건물의 저당을 잡았다면 그 건물 저당 효력은, 토지 저당 효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그 미친다는 얘기가 뭐야? 미친다는 얘기가 돈을 갚지 않으면 어디까지 함께 경매를 집어넣게, 경매를 신청한 범위. 경락자 입장을 볼 때는요, 내 토지를 경락받으면 토지만 인수받는 거냐, 토지에 있는 비나수 두동, 나무 세그루도 다 인수받는 거냐. 경락자 입장에 볼 때는 인수받는 범위, 저당권자 입장에 볼 때는 경매를 함께 신청하는 범위를 목적물의 범위라 부르는 거예요. 일단 토지 건물 저당 효력은 저당 목적물에 부합물에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는 얘기는요, 부합물까지도 함께 경매 집어넣는 것이다. 또 저당 효력은 저당 목적물의 종물에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친다. 종물이 뭐죠? 종물이지. 종물의 반대말은 주물이지. 그래요. 종물이란 어느 물건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늘 도와준 역할을 하는 거. 가옥을 저당 잡았는데 그 가옥 옆에 창고가 딸려 있더라. 이 담장 안쪽에. 그러니까 창고는 가옥을 사용하는 데 도와준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창고는 가옥에 딸려 있는 종물이 되는 거죠. 또 가옥 옆에 차고 건물이 하나 있더라. 그럼 그 주택을 사용하는 데 도와준 역할이니까 차고는 가옥에 딸려 있는 종물이 되는 거죠. 그럼 주택을 저당 잡았다면 저 앞에 주택 옆에 딸려 있는 창고에도 차고도 함께 경매를 집어넣는 것이다. 종물에도 미친다. 자, 미치는데 이 미친다는 이 규정은 그렇지만 물권법 규정이지만 임의규정, 강행규정 이것만은 임의규정이에요. 강규정이 아니에요. 미치는 원칙일 뿐이야. 함께 경매 신청하는 것이 원칙일 뿐이야. 그런데 예외적으로 특약이 있었다면 토지를 저당 잡히면서 특약상 저당 잡은 토지에 비나수 두동을 칠 건데 이 비나수 두동에 미치지 않기로 하자. 저당 토지 위에 내가 사과나 배나무 300그루 심을 건데 그 과수나무에는 미치지 않기로 하자는 특약이 있었다면 그때는 빼고 경매해야 돼. 특약으로 배제할 수, 미치고 배제할 수 있어요. 특약이 있거나 하나는 그 부합이 상대방의 정당한 권한에 의한 부합일 때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이때는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가 뭐야? 이때 빼고 경매해라.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상대 정당한 권한 부합이. 자, 어느 토지에 저당이 잡혔어. 저당이 1순위야. 저당 토지 위에 다시 2번 순위로 지상권이 설정됐어. 저당 잡은 토지에 지상권 설정기 낼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물건이기 때문에 지상권이 저당권자 권리 침해하는 게 아니라 지상권자가 1번 저당권, 2번 지상권. 지상권자 저당 잡힌 토지를 지상 설정한 다음에 그 토지 위에 수목을 심었어요. 그 토지 위에 건축물을 지었어요. 그 건축물은 수목은 누구 거예요? 지상권자 거지. 토지 소유자 설정할 게 아니잖아. 그럼 미치지 않고 빼고 경매해야지. 그럼 개거니까. 그건 임차인 거고 지상권자 거니까. 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를 받아서 동의하에 의해 부속물을 부속시켜버렸어. 그건 누구 거야? 임차인 거지. 임대인 게 아니잖아. 그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다. 바로 지상권자 임차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나머지 이런 특이 없으면 미치는데 어떻게 미쳐요? 어떻게 미쳐야 돼요? 어떻게? 곱게. 벽에다 막 바르면 안 돼. 미쳐도 곱게. 자, 어떻게 미칠 것이냐? 설정, 전후와 관계없이 미친다. 관계없이 미치고 저당 설정 전에 있었던 부합물 종물이건 저당이 설정된 이후에 생긴 부합물 종물이건 관계없이 미치고 이 부합물 종물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미친다. 그래서 이 가옥을 가보면 담장에 싸져 있어. 그 주택이 있어. 주택 옆에 10평짜리 창고가 이렇게 담장에 붙어 있는데 그 창고가 건물 등기 표제부 어디를 봐도 등기가 안 나 있어. 부속 건물 뭐 이렇게 돼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등이 났느냐? 이 부합물 종물이 안 났느냐? 관계없이 미치고. 그 다음에 이 부합물 종물이 감정평가에서 누락된 경우가 있어. 누락. 평가를 안 했어. 법원에서. 여러분들이 어느 지상물이 있는데 감정평가를 안 해버리면 그 법원에서 이제 권리 분석표가 나와요. 거기에 항상 써 있냐. 이 누락된 뭐 제시 외에 건물 있음 이렇게 써놨어요. 뭐가 있다는 거야 지금. 평가 안 된 게. 자, 여기 이제 3층짜리 건물을 저당 잡았어. 저당 잡았는데 감정평가에서 막상 나가봤더니 그 3층 건물 옆에 이렇게 유리 온실로 이렇게 한 10평짜리 뭘 져놨어요 이렇게요. 근데 평가하기가 좀 애매해 이게. 건물이라 볼 수도 없고 아니라 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러면 거기다가 적어놔요. 제시외 건물이 있음. 그러니까 현장 가보면 감정평가 안 된 뭐가 있다는 거야. 응? 감정 누락됐더라도 미쳤다 안 미쳤다. 미치는 것이다. 여부하게 미친 것이다. 다 경매 당하는 것이다. 경락처처럼 다 함께 인수 받는 것이다. 이렇게 들어간 거죠. 이렇게요. 두 번째, 저당 효력은 저당 목적물에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저당 효력은 저당 목적물에 종된 권리에도 저당 효력은 미친다 안 미친다.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주된 권리 저당 잡았던 딸려있는 종된 권리까지도 함께 경매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판례 정리해야죠. 어딨나요? 페이지 383쪽에 2번 3번 판례. 2번 동그라미.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은 저당 부동산의 종된 권리에도 유추적용돼요. 밑줄 그러면 딱 거기는데 안 긋네. 건물에 대한 저당 효력은 그 건물소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에도 미칩니다. 요거 잘 나오는 지문이다. 이거 다시 제가 정리해 볼게요. 그들이 기출 지문을 어떻게 내나? 자 보세요. 건물 저당의 효력은 어느 건물에 돈을 빌려주고 이 건물에 이 저당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건물 저당 효력은 이 건물이 깔고 앉은 토지에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 내가 표현하는 거야. 건물 저당 효력은 건물이 깔고 앉은 토지에 종된 권리도 미친다. 도대체 뭔 소리냐 이게? 내가 내 토지에 내가 내 건물 졌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떤 경우나 보세요.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토지 소유자가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야. 근데 의리하는 사람이 얘한테 30년간 지상권을 설정했어. 지상권자야. 2052년까지 생활하기로 하자. 지상권자 지상을 설정한 다음에 지상권자가 위에다가 지상권 설정 토지 위에다 지상물을 쳐서 건물을 쳤어. 건물 친 다음에 A한테 돈 3억 빌리고 건물을 저당 잡혔어요. 토지는 저당 잡아 못 잡아요. A가. 토지는 누구 거예요? 갖고 줄 거 아니잖아. 이거 잡았어요. 돈을 갚잖아요. A가 건물을 경매를 집어넣어요. 경매 신청했어. 한 2번 유찰되더니 이 건물이 병경락이가 경락 받았어. 건물 인도
받아야죠. 임대 받으면서 이 건물이 토지 갖고 있는 토지 지상권 함께 인수돼요, 인수 안 돼요? 인수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만약 2052년까지인데 이미 5년을 사용했어. 그럼 남은 25년. 그러니까 건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토지의 지상권, 토지 임차권이 설정됐다면 그 건물에 저당 잡았다면 건물만 경매당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에 있는 지상권, 토지 임차권도 함께 경매 집어넣는 것이다. 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건물 경락받는 사람은 그 지상권을 토지 임차권을 함께 인수받는 것이다. 이걸 말로 편하자면요. 건물 저당 효력은 건물이 깔고 앉은 토지에 종된 권리까지도 미친 것이다. 지상권, 토지 임차권도 함께 경매당하는 것이다.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들의 표현 방식. 3번 볼까요? 자, 3번에 보면 구분 소유의 전유 부분만에 관하여 우리가 전유 부분 그럼 생각나는 단어가 뭐죠? 아파트 302호, 뭐 103호, 뭐 507호. 이 전유 부분만에 관하여 설정 자산 효력은 종된 권리인 대지 사용권까지. 대지 사용권이 뭐예요? 대지 지분까지.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따라서 302호만 경매하는 것이 아니라 302호가 사후에 취득한 대지 지분까지도 함께 경매 집어넣는 것이다. 내가 저당 잡을 때는 대지권 등기가 안 났어요. 보다 아파트가 신축되고 그러면 이 대지권 등기가 좀 늦게 난 경우가 있어요. 뭐 택지 무슨 집으로 하면. 왜? 우리 아파트만 짓는 게 아니야. 이 공사 다 끝나면 대장 소관청에서 지번을 새로 매길 수 있거든. 그때 바뀔 수 있거든. 그러니까 아직 토지는 손은 안 돼. 건물은 내가 분양대금 내면 보존등기 낸 다음에 건축사에서 이전등기 해주지. 잔금대출 받았어. 그러면 은행이 저당 잡을 때 아직 대지권 등기가 안 났다고 이게. 300 저당 잡았어. 3년 뒤에 돈을 안 갚는데 300 이후에 전유분에 저당 잡힌 이후에 나중에 사후에 대지권 등기가 사후에 났다면 그 저당 효력은 대지 지분까지도 미쳤기 때문에 건물만 경매는 300이만 경매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취득한 대지 지분까지도 함께 경매 집어넣는 것이다. 이해되시죠? 네, 이게 종된 권리에 미친다는 뜻이에요. 이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 한두가 더 볼 건죠. 단다시죠. 그러면 토지에 저번에 연습해봤어요. 토지에 저당을 잡았어. 설정했다면 이 토지 위에 있는 수목에는 저당 효력이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면 수목도 함께 경매하는 거고 미치지 않으면 수목 빼야 되는 거고 미쳐 안 미쳐요? 미쳐요. 나무는 토지로부터 독립한 부동산이 아니야. 토지의 부합물이야. 소유권 한 명이 돼야지, 한 명이. 따라서 미치기 때문에 토지에 저당 잡은 토지에 사과나무 500그루를 심었어요. 저당 토지에 포도나무가 300그루가 있어요. 그럼 그 포도나무도 사과나무도 다 경매된 거기 때문에 그 사과나무가 포도나무가 감정평가가 안 됐더라도 경락자는 함께 인수받는 거야. 또 토지 위에 비나수 2동이 있어요. 감정평가 안 돼 있어. 철거를 잘 졌어. 돈 들여갖고. 자, 토지를 경매 집어넣으면 그 토지 위에 있는 비나 2동도 경락자 인수받아, 인수 안 받아요? 인수받아. 어떻게? 감정이 누락됐더라도 관계없이 다 부합물이니까. 응? 별개 부동산 아니잖아. 미치는 거죠. 지상물들. 그렇지만 토지 위에 농작물이 있어. 파마눌이 막 재배되고 있어. 지금 배추를 막 심어놨어요. 농작물은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쳐요. 농작물은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건 별개. 저당 토지 위에 임목법에 따라 등기된 수목이 있어. 수목. 미쳐요? 안 미쳐요? 너무 잘해. 이거는 토지부터 독립한 부동산 취급하는 거야.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야. 또 토지 위에 나무 한 그루가 있는데 명인 방법을 갖춘 이 수목이 있어. 뭐 새끼줄 이렇게 둘러놓더니 주인 100 써놨어 이렇게요. 미쳐 안 미쳐요? 안 미쳐요. 이것들은 다 토지의 부합물이 아니야. 부합이 될 수가 없어. 그런데 저당 잡은 토지로부터 자 임야 5,000평을 저당 잡았어. 돈 빌려서 임야 5,000평을 저당 잡았어. 그러면 그 임야 내에 있는 나무까지도 경매하는 거야. 땅만 경매하니까 임야에 있는 나무까지 다 경매하는 거야. 부합물이니까. 근데 이 나무를 다 벌목해서 반출을 해버렸어. 얘가 말을 편하자면요. 저당 목적물이 그 장소로부터 반출됐어. 반출된 담보물은. 얘가 저 당시 임야에 있는 나무를 벌목해서 목재 팔아먹으려고 그 임야로부터 반출시켜서 쑥 공터 싸놨어. 내가 당시 쫓아갔어. 아니
아, 내 돈 갚을 때까지 수목 다 미치는 건데 왜 반출한 거야? 응? 다시 벌레 자리 갖다 놔. 갖다 놨어. 싸놔라. 다시 싸놔라. 경매하면 다시 벌레 그냥 갖다 놓으면 그 벼진 나무까지도 경매하네요. 경매하는 거야. 근데 반출된 상태야. 다시 반환을 못 시켜놨어. 미친 거 안 미친 거야. 반출 담보물에 저당 집어넣어, 경매 집어넣어 못 집어넣어요. 뭐가 못 집어넣어요. 저당 목적물이 그 장소부터 반출된 상태에서는 미치지 않아요. 단 반출됐다 다시 돌려놓으면 그때는 미쳐. 함께 경매하는 거야. 이렇게 좀만 더 보면 되죠. 이렇게요. 이렇게. 오케이. 아니 거의 공부들 잘하셔서 내가 볼 때는 다 알아들으셔. 대답을 조금씩 안 해서 그렇지. 얌전해서서 평택분들이. 나는 평택 이분들을 입시학원에 얘기하면 스카이반이라 불러. 딴 데 가서. 아유, 내가 평택 하면 스카이반이야. 스카이반. 입시학원에서 스카이반이 최고 잘하는 반이에요. 우리 최고 잘하는 반이에요. 제가 가르치는 반 중에서. 아이, 또 그거 민망하게 또 그걸 또 얘기를 하셔. 아이. 제가 가르치는 반 중에서 최우수 반이에요. 스카이반. 과실에는, 저당후의 과실에는 원칙은 저당 효력이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 저당권자 과실 수취할 수 없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언제부터 미친다? 단 압류에는. 압류가 뭐죠? 저당권 문제를 풀면서 압류 그러면 경매 등기. 경매 등기 난 후부터는 미친다, 미친다. 이때부터는 미친다. 기억나시죠? 과실 미치지 않지만 압류에는 미친다. 다 미치지만 제3자들에게 통지는 해줘야 돼. 통지한 후에는 미친다. 삼층짜리 상가 건물 주인이 은행에서 30억 대출 받고 그 상가 건물 3층짜리 상가 임차인들이 지금 7명이 있어요. 응? 월세가 3천만 원 들어가. 3천만 원을. 자, 저당자 30억짜리 저당 합했어. 다달이 월세 3천만 원은 누가 수취하나요? 저당자 은행이 받아가나요? 저당자 건물주가 지가 받아먹나요? 건물주 지가 월세 받아먹는 거지. 저당자부터 은행이 월세 받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미치지 않아요. 돈 안 갚아서 오늘 그 경매를 잡아버렸어. 경매시 결정 등이 난 후에 그 임차인 7명한테 다 통지 날라왔어. 이번 달부터는 월세는 절대 건물주한테 주지 마라. 설정 주지 마라. 우리 은행한테 납부해야 된다. 만일 건물주한테 줬을 때는 이 다음에 경락대금에서 니네 보증금 배당받을 때 다 빼고 배당해 줄 거야. 라고 통지에는 미쳤기 때문에. 다달이 월세 받아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은행이. 언제까지? 경락대금 배당하는 날까지. 근데 이게 막상 경매 집어넣어서 경락대 배당하는 게 1년이 걸렸어. 그러면 3천만 원씩 12개월치 받아먹고 있었던 거지, 은행이. 그래서 받은 만큼 배당금에서 빼면 되는 거야. 압류에는 미친다. 월세 받아갈 수 있다. 통지야. 통지를 해놔. 네 번째, 토지 저당의 효력은. 토지 저당 잡았어요. 토지 저당 효력은 이 저당 토지 위에 있는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는 토지 저당 효력은 저당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는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기 때문에 토지만 저당 잡으면 뭐만 경매해야 돼요? 토지만 경매하는 건데 건물 경매하는 거 아니에요. 또 토지를 경락받으면 경락자는 뭐만 인수받아요? 토지는 인수받는 거지. 우리는 건물과 인수받는 거야. 그 건물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관계없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인수받는 거 아니야. 왜? 별개니까. 토지는 건물에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아요. 미치지 않는데 단 여기서 이제 예외사항이 하나 나오죠. 365조. 오히려 최근 7번 본 시험 26, 27, 28, 29, 30, 31, 32, 26회부터 7번 본 시험에서 일괄 경매 청구권이 3번 나오고 우리가 지난주에 법정상은 2번밖에 안 나왔어. 오히려 그 어려운 법정상권보다 오히려 일괄 경매 신청 더 잘 물어요. 예전에 안 그랬어. 근데 우리가 무슨 법대 학생이냐. 너무 디테일하고 난해 한번 묻지 말고 이거 묻자. 오히려 과거는 잘 안 물었는데 요즘 잘 물어 이걸요. 우리 교재 384쪽에 365조 법조문에 법조문에 별표가 쳐져 있나요? 안 쳐져 있나요? 쳐져 있어요. 별표가. 몇 개? 별표 몇 개? 이거 봐. 협조 안 하는 거 봐. 내가 협조 안 하나 한번 일부러 해봤어.
대답 안 하는 거 봐요. 이렇게. 공부를 제일 잘하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의 문제점은 뭐예요? 우리의 문제점은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 이해력은 떨어지지 않아. 사람 말귀는 알아듣는데 뒤돌아서면 무슨 휘발성이야. 휘발유가 휙 날라가죠. 휘발유처럼. 그런데 기억력 오래 유지하고 오랫동안 내 기억을 유지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뭐예요? 초등학생처럼 공부하는 게 제일 기억이 오래 가는 거예요. 같이 대답하고 같이 읽고 같이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굉장히 기억력이 오래 가고 오래 남는 거예요. 가만히 눈으로만 봐. 나는 정말 얌전한 사람이랑 남들 앞에서 절대 입을 안 떼요. 입이 없는 사람이 걸랑 나는. 가만히 수업 시간 내내 대답도 안 해. 그냥 입만 다물고 있어. 눈으로만 봐. 사람이 오감이라는 게 있잖아. 지각이 있고 시각이 있고 뭐 생각하는 이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렇게요. 청각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오감, 손에 또 이런 게 있고 밑줄 긋기도 하고 별표 치기도 하고 뭘 쓰기도 하고 내가 입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대답도 하고 눈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했을 때 굉장히 오래 가는 거지. 가만히 눈을만 봐버리면 완전 휘발유 그냥 휙 다 날아가요. 자 봅시다. 대답 지겹게 하네. 좋아요. 55죠. 이 스카이반이라 그런가 봐. 여기 보면 일괄, 경매, 뭐 청구권이다. 또는 신청권이다. 뭐 청구권, 신청권 똑같은 말이야. 청구권, 신청권. 자, 어떤 경우냐? 법정대에 보면 나대지에 빈 토지죠. 위에 건물이 없는 빈 토지에 나대 소유자가 누구였냐? 토지 소유자가 갑이었어. A라는 사람이 얘한테 돈 3억 빌려주고 토지의 저당을 잡았어. 이 토지 저당이에요. 토지 저당. 저는 언제 잡았냐? 2017년에 잡았어. 저당 잡을 때 위에 건물이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어요. 저당이 설정된 후에 토지의 저당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축조됐다. 후에 건물이 축조됐다. 뭐 신축됐다는 더 좋은데 축조됐다. 건물이. 언제? 2019년에 건물이 축조됐어요. 이 건물을 누가 졌다는 거야? 누가 건물을 축조했다는 거야? 누가 한 건 관계가 없어. 토지 설정에서 갑이 졌는지 병이 졌는지 A가 졌는지 누가 진 건 중요하잖아. 어쨌든 축조됐다. 됐어요. 자, 돈을 갚았다면 문제가 돼요? 문제가 안 돼요? 문제가 안 되지. 돈을 안 갚아서 할 수 없이 2021년에 4년 만에 드디어 토지정화 A가 돈 안 갚으니까 경매를 신청해요. 지금 4년 만에 경매 신청한 날이야. 이날 2021년에 경매 신청 당시에 토지 소유자는요. 토지 저당 설정된 갑이 소유자이고 위에 신축한 건물 소유권이 어쨌든 갑에게 있다면 말로 표현하면요. 토지 저당 설정자가 건물의 소유자라면 한마디 뭐죠? 동일이라면 이때는 토지 저당권자 A는 이때는 선택권이 있다. 선택할 수 있어요. 이때는 토지만 경매를 신청해도 되고 또는 토지와 함께 저당 잡을 때 없었던 건물 신축한 토지와 함께 2019년 신축된 이 동일일 때는 이때는 토지 건물 다 같이 일괄해서 일괄 경매를 신청해도 좋고 네 마음대로 선택해라. 그러면 토지 저당권자가 위에 건물까지 다 같이 일괄 경매에 집어넣는 것은 토지 저당권자 A의 이것이 권리이지 뭐는 아니다. 의무는 아니다. 함께 경매는 권리일 뿐이지 함께 경매 신청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때 토지만 경매하더라도 이 토지만 경매 집어넣으려고 토지만 이 토지 감정평가 금액이 받을 돈 3억인데 감정평가 30억쯤 나가는 땅이야. 그러면 토지만 경매하더라도 받을 돈이 충분해요? 안 충분해요?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건물까지 다 같이 일괄경매에 집어넣는 것은 토지만 경매하더라도 충분히 변제할 수 있는데 건물까지 다 같이 일괄경매에 집어넣는 것은 과잉경매다? 과잉경매가 아니다. 이 과잉경매가 돼버리면 법원이 직권으로 경매를 취할 수가 있거든. 과잉경매가 아니다. 세 번째, 다만 다 같이 일괄경매에 집어넣었어.
일괄경매 집어넣어버리면 감정평가가 건물 따로 토지 따로 평가금액이 따로따로 나옵니까? 토지 건물이 일괄경매 들어오면 어떤 감정평가도 다 토지 가격이 얼마? 건물 오면 다 따로따로 나와요. 아파트 경매 당하면요. 302호 전유분의 감정평가금액 2억 1천, 대지지분 가격 1억 5천, 합쳐서 3억 6천. 항상 토지와 건물은 평가금이 따로 나와요. 일괄경매 집어넣었어. 다시 집어넣었더니 감정평가금액이 여기 5억, 여기 5억. 둘 다 5억씩 평가가 나왔어. 그러면 얼마부터 이제 경매 시작되는 거야? 첫 기일에. 합쳐서 얼마? 10억. 이렇게 따로따로 다 기재가 돼 있어요. 감정평가서에. 그래서 10억부터 시작한다. 왜 10억부터입니까? 토지건물 다 같이 일괄경매하면 한 사람이 경락받아야 돼요? 따로따로 받을 수 있어요. 건물은 C가 받고 토지는 D가 받고 따로따로 받는 거.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허용하지 않아요. 법원에서. 토지 건물이 일괄경매에 들어오면 한 사람이 경락받아야지. 따로따로 경락받는 건 절대 허용하지 않아요. 어차피 한 사람이 받을 거기 때문에 합쳐져거나 이렇게요. 이렇게 따로 평가한 다음에 10억부터 출발한다. 첫 번째 유찰됐어. 아무도 경락 안 받았어. 그러면 몇 프로 다운되나요? 이제 법원에 따라 많이 달라. 그 전에 지금 어떤지 모르겠네. 안 해봤어. 내가 10몇 년 넘어서. 어느 법원은 뭐 20%, 어느 법원은 30%, 어느 법원은 15%. 이게 좀 많이 달랐어요. 이렇게. 응? 아마 여기 평택 모르겠네. 얼마인지. 한 20% 정도 되겠지? 보통 20%가 제일 많거든요. 다운돼. 8억으로 다운됐어. 또 유찰되면 6억. 또 유찰되면 4억. 세 번 유찰됐어. 지금 4억에 4억. 4억 떨어졌어. 4억까지 떨어졌어. 그랬더니 여러 사람들이 들어와서 결국은 얼마 되냐. 5억에 경락 받아버렸어. 5억에 써버린 50% 경락된 거야. 그러면 건물에서 얼마 나온 거예요? 비로 따지면 돼. 2억 5천. 토지에서 얼마 나온 거예요? 2억 5천 나온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괄경매더라도 토지의 경락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를 받아야지. 일괄경매더라도 건물의 경락대금 단돈 10원도 우선 변제 권리는 없어요. 그러면 3억 중에서 얼마 받으라는 거야? 2억 5천 받고 못 받은 돈 마이너스 5천만 원은 일반 채권자가 되어서 다른 채권자 안분 배분 들어가야지. 건물에 경락된 단돈 10원도 우선 변제 받을 권리는 없다. 일괄경매도 어디서만 돈 받아가더라? 토지에서만. 왜 그런 거예요? 토지 저당 효력은 그 토지에 있는 건물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치지 않아. 돈을 받아가지 미치는 거지. 미치잖아. 그럼 왜 일괄경매? 이거 토지만 경매하면 유찰돼요. 왜요? 위에는 토지만 경락받는 사람은요. 위에는 건물과 법적 분쟁을 벌여야 되잖아. 소송하고 철거소송 벌이 난리 나잖아. 안 받는다고 이거. 골치 아프니까. 유찰되지 말고 빨리빨리 경락되라고 다 일괄경매하는 것이지. 미쳐서 일괄경매하는 건 아니야. 미치면 돈을 받아야 미치는 거지. 경매가 용이하라고 유찰되지 말라고 일괄경매 뿐이지. 건물에 미치지 않는다. 또 일괄경매는 어떤 때만 되는 거예요? 토지저당 설정자 건물 소유자 때만 되는 거야. 동일인일 때만. 근데 얘가 이걸 신축해서 2020년에 이거를 넘겨버렸어요. 너 수업 가져. 넘겨버렸어. 그러면 경매 당시는 토지저당 설정자가 신축 건물 소유자가 아닙니까? 동인이 아니야. 동인이 아니잖아. 이게 뭐 이렇게 매매가 됐어. 이렇게. 달라졌잖아. 동인이 아니라면 이때는 뭐만 경매해? 이때는 토지만 경매를 신청해야지. 건물까지 일괄경매 권리는 없어요. 동인일 때만 돼. 토지만 경매를 집어넣어. 살 수 없이. 토지만 집어넣었어. 한 3번 유찰된 것을 싸다고 병경락이가 완납했어. 자, 위에는 신축 건물 소유자는 을이야. 현재. 이거만 경매 집어넣었잖아. 이건 경매 받았어. 그러면 이 을은 이 토지 위에 법정시상권이 있다는 거요? 없다는 거요? 있다면 30년을 존립할 수 있고 없다면 철거의 대상이 되는 거고. 철거예요? 법정시상권이에요? 철거예요. 법정 성립하지 않아요. 어차피 토지만 경매하더라도 법정시상권 문제는 발생치 않아. 우리가 말하는 법정시상권이란 2017년에 토지의 저당 잡을 때 이미 2017년에 건물이 존재했고 무허가는 미등기도 존재했고
동일인이 출발인인데 토지 저당 잡을 때 건물 있었어 없었어요? 없었던 건물을 나중에 신축해서는 어떤 경우도 이건 철거야. 어차피 법정상은 성립하지 않아. 그치? 법정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지만 철거라면 철거해야 안 해요. 안 하니까 골치 아프지. 철거 소송 벌여야 되지. 시간 걸리지. 비용 써야지. 속 썩지. 잘못하면 도끼 맞지. 이러니까 자꾸 유찰시키는 거야. 어차피 토지망 경매하더라도 법정상 문제는 성립하지 않아 여기서는. 없었던 건물 쳐서는 법정상은 없는 거야. 우리가 말하는 법정량권은 토지의 저당 잡을 2017년에 이미 건물이 존재했고 동일인 출발이라면 뭐가든 미등기든 토지망 경매했을 때 법정이 있지만 없었던 건물 쳐서는 무조건 철거야. 이거는 법정 성립할 여지는 없다. 토지망 경매하더라도 법정에 성립할 여지는 없다. 오케이? 오케이. 좋아요. 요거는 한 번 더 받고 그 다음에 어디를 볼 것이냐. 388쪽 봐보세요. 388쪽에 제3 취득자의 지위. 우리 지난 기본 강의 봤나요? 안 봤나요? 네, 이거 안 봤을 거예요, 아마. 왜? 자주 나오는 파트는 아니지만 무시할 파트는 아니야. 굳이 말하자면 제3차 치위를 굳이 말하자면 한 5년? 5년 정도, 5, 6년에 한 번씩 물어요. 세 문제 나올 때 잘 물어요. 세 문제 나올 때 잘 물어요. 자, 간단히 별표 하나만 치세요. 제3 취득자의 지위. 별표 하나만. 제3 취득자의 지위. 단다시 문제예요. 자, 저당 잡은 저당 목적물에 자, 돈 빌리고 채무자가 저당 잡혀. 저당 잡힌 목적물이 건물이 될 수도 있고 토지가 될 수도 있고요. 이 저당 목적물에 제3 취득자라는 애가 누구냐? 누구를 제3 취득자라 부르는 거냐? 저당권 문제 풀 때 저당 목적물에 제3 취득자 그러면 쉽게 생각하자. 누구를 제3 취득자라 불러요? 저당권자, 저당자가 경매를 집어넣어서 경락이 돼버리면 경락이 되는 순간 이 경락자한테 대항하지 못하고 경락이 되는 순간 다 말소될 사람들, 경락이 되는 순간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아, 경락이 되든 말든 나 대항력이 있어. 경락자한테 내 권리 다 주장할 수 있어. 보호받는 사람이야. 그러면 제3취득자가 아니야.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 대표적인 사람이. 후순위 권리자가 제일 많겠죠. 후순위 권리자. 아, 저당권자 날짜가 뒤지면 대항력이 없잖아요. 다 말소돼야 되잖아요. 말소 기준 권리. 최선술 저당권자보다 뒤진 애들은 경락된 순간 다 말소되잖아요. 후순위 권리자들 또는 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저당이 설정된 이후에 양수받은 양수인들. 그러니까 저당은 경매 집어니 이 양수인 소유권 날아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저당 목적으로 경락이 되는 순간 보호받지 못하고 권리를 잃어버리는 사람들. 얘들을 우리는 제3 취득자라 불러요. 얘들도 뭔가 좀 보호해줘야 될 거 아니냐. 잠시 보호제도. 그러면 저당권자보다 순위가 뒤지는 후순위 임차인, 후순위 전세권자. 예를 들면 전 설정보다 양수를 받은 양수인, 물상보증인 다 날아가는 거야 얘들을 근본적으로 보호할 방법은 있어 없어요? 근본적으로 보호할 방법은 없어. 최선 담보권자 뒤지는 애들을 근본적으로 보호할 방법은 없고 이런 애들도 다음 같은 제도를 둬서 째금 아주 째금이에요. 째금 보여주겠다. 그나마 째금 보여 이런 제도를 둬서 첫째 후순위 관리자들도 첫째 어느 목적 경매당할 때 얘들도 경매인 자격을 줘야 돼.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경매인이 된다는 얘기가 뭐예요? 지들이 직접 경매 들어가서 경락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네가 경락받아서 피해를 최소화해라. 특별한 건 아니야. 그러면 어느 저당 목적을 경매당할 때 절대 경락 못 받는 사람, 그 경락자를 경매인이라고 불러. 경락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는 경락 못 받아요? 딱 한 명만 못 받아. 한 명만. 채무자 자신은 경락 못 받아. 입찰표 작성하면 안 돼, 얘는. 그러면 자, 내가 마을 근거, 신용 근거에 돈 썼다. 빌라 연립이야. 돈 썼다가 못 갚아서 신용 근거가 경매 집어넣었어. 2번 유찰되더니 지들이 경매 집어넣은 신용 근거가 지들이 경락을 받았어. 저당권자 자신도 경락받을 수 있어 없어요? 지들이 경매 집어넣고 은행이 경매 집어넣어서 땅을 2만 5천 평이야. 근데 지들이 경락을 받았어. 지들이 경매 집어넣고 지들이 저당권자 자신이 돼야 안 돼요? 되는 거예요. 물상보증인도 후순위 권리자도 저당권 자신도 다 경락받을 수 있어.
대한민국에서 경매 못 받는 사람 딱 한 명이야. 누구? 채무자. 채무자는 경락 못 받아요. 입찰표 작성하면 소용없어. 이거 특별 권리도 아니야. 그래 조금 뽑아갖고. 또 얘들은 대의변제. 이 대의변제권을 얘들한테 인정해 주죠. 대신 갚을 테니까. 왜 이대로 경매대가 버리면 우리 후순 임차인 다 날라가. 대학력도 다 날라가. 응? 그래서 우리가 세입자들인데 모여서 야 우리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놨다도 전입신고한 날짜가 저당 뒤지기 때문에 대학력 없고 확정일자 받아도 여기까지 남는 돈도 없어. 배당 순위가 오지도 않겠어. 우리 5명이 모여서 대신 갚자. 집주인 대신. 집주인 도망갔어 지금 이놈은 경매 잡혀놓고. 은행이 은행한테 잡힌 거 우리가 대신 갚을 테니까 경매 취하고 저당권 말씀드려요. 대의변제권 있어 없어요? 있어요. 대의변제에서 그나마 조금 보는 거예요. 다만 대의변제 할 때는 이게 보통 저당권이라면 이 후순위가 물상보증이니 얘들이 어디까지 대의변제하면 돼요? 모든 전액이 아니라 원금 플러스 이자 플러스 연체료 지연이자는 어디까지만 1년분까지만 대의변제하면 되지. 전액을 대의변제할 필요는 없어요. 왜? 어차피 이대로 경매 들어가서 경락대금 배당될 때는 일반 저당은 연체든 지연이자 어디까지만 배당해 준다? 저당권자한테 1년까지만 배당해 주잖아. 우리가 있기 때문에 후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밀린 이자 전부가 아니라 지연이자는 어디까지만 대의변제하면 된다? 1년까지만. 이게 근저당이라면 어디까지 대의변제하면 경매 취하시키고 근저당 말소시켜줘야 돼. 어디까지 대의변제하면 채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돼. 채권 지금 5억이라 돼 있는데 실제는 5억 8천이래. 이게 실제 채무가 더 커요. 등기 진행 금액보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만 채권 최고액. 어차피 경매 들어가면 우리 후순위이기 때문에 초과는 전액을 배당 못 받아. 채권 최고액까지만. 후순위가 대의변제 채권 최고액까지만 대의변제하면 되는 거지. 전액을 대의변제할 필요는 없다. 들어가죠. 그런데 이 대의변제가 안 되는 애가 있어. 이게 가장 최근에 제3지대 물은 것이 28회 때예요. 28회 때 뭘 물었, 27회 때요. 27회 때 뭘 물었느냐. 후순위 저당권자는 대의변제할 권리가 없어. 1번 저당이 있고 2번 저당이 있어요. 1번 저당이 1억이고 2번 저당이 1억이야. 둘 다 1억이야. 근데 2번 저당은 무슨 캐피탈 신용공급이라 이자가 7% 8%야. 그럼 1순위가 1억이 잡혀있고 2순위가 총 2억이 잡혀있는 거야. 담보가치는 충분해. 한 10억 이상 나는 거야. 이자도 세, 2번 순위는. 근데 2번 순위 돈 갚는 날짜 남았어. 이자 짭짤해. 이자 안 갚으면 이거 10억짜리 경매에서 내가 이 순위 좀 받아왔는데 지장 없어요. 1번 저당권 은행이 경매를 집어넣네? 1번 저당 난 더 있고 싶은데? 쫓아가서 후순위 저당권자가 저기요 1번 저당권자 씨 원금 1억 플러스 이자 다 대의변제 갚을 테니까 경매 취하해 주시고 말소시켜달라. 1번이 집어넣을 때 2번 저당권자가 그 돈을 대의변제하는 거 돼요 안 돼요? 그것만은 안 받아줘. 다른 다 받아줘. 물상보증이니 후순위 임차인이 전세권자가 양수 대의변제 다 받아줘. 다만 후순위 저당권자가 나보다 앞선 선지 저당권 경매 치는 것을 그 돈을 대의변제한다는 말은 없어요. 이것만 허용하지 않아요. 대변제 못하는 애 누구? 후순위 저당권자. 세 번째 얘들은 어떻게 뽑았냐? 이 경락대금에서 비용 상환 청권을 비용을요. 이것을 배당해줘요. 자, 나 임차인이야. 경매는 잡혔는데 여름철에 비가 줄줄 새요. 천장에 빗물이 뚝뚝 떨어져요. 아무리 경매 진행된 부동산이지만 안 고칠 수가 없잖아 내가. 이 경매 진행된 부동산인데 보일러 다 터졌어. 보일러 안 고칠 수가 없잖아. 이런 비용을 집어넣었어. 임차인들 전세권자. 그러면 이게 정상적이라면 누구한테 받는 거야? 건물주한테. 임대에서 받을 수 있는 건데 경매가 됐잖아. 판사님 제가 경매한 목적물에 수선비, 수리비, 유입비, 개량비를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이제 집어넣었던 영수증 다 있습니다. 라고 청구하면 경락대금에서 비용은 배당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몇 순위로? 순위도 없어. 무순위. 해줘요. 그래서 좀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경매 목적물에 수선비, 수리비, 유입비, 개량비 집어넣었더라도
경락대금에서 비용을 배당 못 받는 사람이 있어. 이 비용 상환 없는 사람이 있어. 누구? 후순이지만 물상보증이. 물상보증이는 경락대 비용 상환을 요구할 수가 없어. 물상보증이. 돈은 은행에서 친구가 빌렸고 아파트는 내가 잡혔어. 내가 잡은 아파트를 요번에 뭐 배관이 다 낡고 30년 된 아파트가 배관 공사하고 그러는데 1,000만 원 들었어. 판사님, 제가 물상보증이지만 이 경매당하는 부동산에 배관 교체하고 1,000만 원 들었습니다. 경락 주세요.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하나씩 기억하겠네. 경매권이 없는 사람 누구? 채무자. 대변제 못하는 사람 누구? 후순위 저당권자. 경락된 비용상환처 배당 못 받는 사람 누구? 물상보증이. 이렇게 한 명씩만 기억하면 돼. 딱딱.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어딜 볼 거냐. 다시 한번. 공동자당은 어떻게 하자? 포기해라. 공동자당은 나오면 포기해야 돼. 계산할 수가 없어. 1분 내에 계산할 수가 없어. 기출문제가 1분 안에 5분을 줘도 계산을 못해. 5분을 줘도. 왜요? 나 계산할 수 있는데 할 수는 있지만 2, 3분 내도 못해. 지문들 워낙 길고 복잡해서. 계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나오면 그냥 포기하셔. 3번 찍어. 3번. 네, 한 번이에요. 저는 시험장 갈 때 찍는 것도 꼭 뭐 찍으라고 꼭 강조해주고 와요. 왜? 어차피 찍는 거 복골복에 시간이 전략해야지. 5군데 못 풀었네? 찍는데 5초밖에 안 걸려 나는. 뭘 고민해? 어차피 찍는 거. 시간에도 아껴야지. 자, 공동저당이 너무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그 예제 보면 397쪽에 예제 보면 원래 개념도 어려운 데다가 지문도 어렵게 나와요. 이거 계산 어떻게 해? 이거 제일 쉬운 문제야. 최근에 기출문제 제일 쉬운 문제가 이거야. 이거 더 어렵게 나와. 공동저당은 포기하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자? 근저당. 그런데 개인적으로 볼 때 정상적인 출제위원이고 사고가 제대로 된 출제위원이라면 공동저당을 내야겠어요? 근저당을 내야겠어요? 왜 근저당을 내야 돼? 이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소유자라면. 근저당은 눈만 뜨면 다 근저당이야. 등기소 가서 한번 등기 떼어봐. 다 근저당이지. 공동저당 사례가 드물어. 흔히 쓰고 있는 걸 물어야지. 잘 쓰지도 않은 걸 묻는 게 이게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지. 또 계산하래. 계산기도 안 주면서 계산하래. 학교로 오시면 계산기를 줘도 나누기가 안 되는 사람들인데. 죄송해요. 아니, 시험장 가면 나누기 못해. 응? 곱하기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나누기 나와버리면 못 나눠. 급한 마음에. 자, 보시죠. 근저당. 작년에 근저당 나왔죠. 올해도 또 근저당 나올 확률이 더 커요. 근저당권. 자, 근저당권에서 하이라이트는 어디냐? 우리 교재로 따지면 399페이지에 3번에 근저당의 효력. 여기에 별표가 쳐져 있어요. 근데 그냥 효력. 여기 별표. 그 다음에 한 페이지 넘겨보세요. 한 페이지 넘기시면 400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비담보 채권의 확정. 여기도 별표. 이 두 군데 판례를 정리해야 돼요. 근저당. 자, 첫째. 근저당권에서 제일 중요한 얘기는 모든 근저당 등기할 때 반드시 기재할 사항이 뭐예요? 필수적 시상은 채권 최고액. 이 채권 최고액 빠진 근저당 등기는 없다. 근데 등을 떼어봤더니 근저당 설정 등기, 물론 이 말 안 써줘도 괜찮아요. 최고액 그래도 괜찮아요. 등을 떼어봤더니 채권 최고액이 기재되어 있어요. 채권 최고액은 5억이다라고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어. 이게 기재된 금액이야. 과연 근저당 등기에서 등기 기재된 채권자 5억, 이 5억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지금부터 판례에 따르면 저 5억 원이 뭐냐? 도대체 5억 원이. 첫째, 등기 기재된 근저당 채권 최고의 일단 우선 변제의 한도액은 의미한다? 의미하지 않는다? 채권 최고액이란 우선 변제 한도를 의미한다. 의미하기 때문에 등기에 5억이 되어 있지만 실제 갚을 돈이 실제 채무가 8억이라면,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자면요, 등기부에 기재된 채권채 초과하는 실제 채무가 있다면 경락이 됐을 때 이 경락대금에 배당받는 게 우선 변제, 경락대금에서 어디까지 배당해줘요? 5억까지만 배당해주지. 초과하는 8억을 전액을 배당해주지 않는다. 네가 경락대 돈 받는 최고치는 어디까지야? 5억까지야.
우선 변제 한도는 의미하는 거야, 이게. 실제 채무 전액을 배당 안 해줘요. 누구 보호하기 위해서? 후순위 권리자 또는요, 물상보증인. 보증서줬어, 내가. 은행 가서 분대 보증이 5억인데 8억이라고, 실제는 8억에 다 받아가면 난 어떻게 해? 후순위 물상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지만, 우선 한도 의미하지만 이것이 채무자 입장에서, 도원과 채무자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이 책임의 한도액을 의미한다, 의미하진 않는다.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문장들은 아직 입에 배 있어야 돼. 여러분 영어 공부할 때 중요한 수고들은 입에 배 있어야 돼.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응? 우선의 한도 의미하나 책임 한도 의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는 얼마 갚아야 돼요? 변제할 때는요. 전액, 8억 전액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거야. 8억 전액을 변제해야지 경매 취하시키고 그냥 말소시키는 거지. 경매 신청에 쫓아가서 저기 채권자 씨, 등기 오히려 돼 있지 않느냐. 5억 갚을 테니까 경매 취하시켜줘. 요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네가 돈 갚는 범위는 실제 채무지. 여기까지 돈 갚으면 된다는 얘기? 아니다. 실제 채무 전액을 변제하여야만 경매를 취하고 근저 말소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채무자 변제가 그렇지만 대의변제, 후순위가 아까 봤지만 후순위가 대의변제할 때는 물상보증인이 후순위 대의변제할 때는 어디까지 대의변제하면 5억까지만 대의변제하면 경매 취하시키고 말소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대의변제할 때 어디까지만? 초과 전액이 아니라 채권 최고액까지만. 왜? 어차피 우리들이 있어서 경매 들어가면 5억 이상 못 가져가잖아요. 여기까지만 갚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경매 취하시킬 수 있어요. 하지만 채무자는 전액을 변제하여야. 두 번째, 채권채 5억에는 이자가 포함된 거다, 포함이 안 된 거다. 이 5억에는 이자가 포함되는 포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자가 포함된 거다. 이자를 포함해서 5억이야. 이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근장 등기할 때 이자를 따로 등기한다, 등기하지 않는다. 등기하지 않아. 이자를 따로 등기한단 말이 없어요. 이미 이자 다 포함되기 때문에. 또 이자가 포함되기 때문에 이 다음에 경매 들어갔을 때 5억만 초과하지 않으면 연체료, 지연이자 1년분까지만 배당해 준다는 이 제한이 근저당에는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요. 5억만 초과하지 않으면 연체로 10년 치고 20년 다 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은행들이 보통 대출해주면서 뭐 잡아요? 일반 저당 잡으면 연체로 1년분 빼기 배당 안 해줘. 이 다음에 근저당 잡을 때 내가 빌려준 것보다 넉넉히 적어놔. 지들이 아마 한 1억 대출해주면 1억 5천, 4천 적어놓을 거야. 1억 4천. 왜? 연체로 충분히 다 받으려고. 1억 4천만 초과하지 않으면 지연이자 연체로 10년, 20년 다 받을 수 있어. 이해되시죠? 그 대신 원금도 1억 4천 초과해버리면 원금도 못 받지. 그 대신. 원금 그 1억 4천 초과하지 않으면 이자는 몇 년째 다 받을 수 있지. 그 대신. 그러니까 넉넉히 적어놓잖아, 걔들이. 지연이자는 1년까지 배당해준다는 제한은 여기에는 적용이 없다. 두 가지. 세 번째, 채권 최고액에는 경매 실행 비용은 포함이 된 거다, 포함이 안 된 거다. 포함이 안 된 거다.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5억을 초과하더라도 근저당권자 경매 들어올 때 감정평가 비용 선납한 거, 등록세 납부한 거, 인지 붙인 거는 5억을 초과하더라도 관계없이 따로 받을 수 있다, 받을 수 없다. 따로 받을 수 있는 거야. 5억과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표현하는 거죠. 자, 그러다가, 보면, 거기 다 설명드렸어요. 자, 그런 다음에, 그 399쪽에 맨 밑에 A번 봐보세요. A번. A번 있네, A번. 399쪽 맨 밑에 디귿의 근저당 변경 A번. 근저당 변경에서 A번. 하나 밑으로 가볼까요? 근저당권 변경 등기할 때 있어서 채권 채권을 증액하는 것은 5억을 6억을 올리려 증액할 때는 증액 올리려고 그래 지금 5억을 6억을 올리려고 그래. 증액할 때는 어떻게 해야지만 이게 증액할 수 있어요? 변경등기 받아줘요. 후순위 권리자 전원의 동의 승낙 없이는 증액할 수 없어. 이거 손댈 때는 동의서 안 갖고 오면 절대 변경이 안 해줘요. 근데 5억을 3억으로 깎아놓으려고 그래. 지금 1순위 근장이 5억인데 3억으로 깎아놓으려고 감액하려고 그래. 너 동의 필요 있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손해본 사람 아무도 없죠. 채무자를 바꾸려고 그래. 채무자 근저당 5억에서 채무자 A에서 B로 바꾸려고 그래. 채무자를 변경하려고 그래. 후순위 권리자들 동의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전속기간 만료, 전속기간 확정일 연장하려고 그래. 2022년, 2024년 연장하려고 그래. 후순위원회에서 동의서 필요 있어?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그러면 근저당에서 손댈 때, 변경 늦게 할 때 이해관계인 전액 승낙을 요하는 것은 근저당 그 채권자를 증액할 때만은 전액 승낙 없이는 안 돼. 이거 큰일 나는 거야. 후순위들한테 큰일 나는 거야. 나머지는요. 뭐 채무자를 변경하건 전속기간을 연장하건 뭐 감액하는 것은 아무 관계없어. 그냥 하면 돼. 뭐만 동의받더라? 증액. 증액 하나만. 그렇게 알고 계셔야지. 자, 넘기시면 400페이지에 2번에 피담보 채권의 확정. 잘 보자고요. 확정. 여기야, 여기. 여기가 핵심이야. 오르락내리락 증감 변동하다가 드디어 그 전속기간이 만료되면 또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확정기가 약속 확정기가 도래하면 또는 너와 나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관계, 뭐 대리점기업 같은 것이 그런 기본 거래관계가 뭐 해지되면 그리고 종료하면 또는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아버리면 이 회사 같으면요. 그 회사가 망해서 회사 뭐 정리법에 따라서 뭐 정리 절차가 개시되면 이게 다 뭐냐? 더 이상 거래할 일이 없는 거야. 더 이상 거래할 일이 없잖아요. 확정 시기가 뭐냐 그러면요. 더 이상 거래할 일이 없어. 거기 보면 결산기 토래, 기본거래 해지, 파산 또는 뭐 회사 정리법에 따른 절차 또는 뭐 계약기간의 만료 더 이상 거래할 일이 없잖아. 더 이상 거래할 일이 없기 때문에 증감 변동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전은 이런 일이 생겨버리면 여라는 거 아니야. 더 이상 거래할 일이 없잖아. 그러면 이제 확정되는 거야. 증감 변동 액수 확정되는 거야. 자, 증감 변동 확정됐어. 원래 채권책 5억이라 돼 있어요. 5억이라 돼 있는데 이날에 확정된 금액은 3억 7천만 원이에요. 보통 등기에 기재된 금액보다는 액수가 좀 작다고 이게 사실은 이게 충분히 넉넉하게 올려놓기 때문에 이 확정되면 이제는 부정성을 갖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근저당은 부정성이 없어요. 오르락내 증감 변동하다가 갚을 돈 0원 빵원이더라도 근저당 소멸치 않고 계속 저속하는 거야. 이제는 부정성을 갖는다. 또 확정 이후에는 이제는 일반 저당 우리가 말하는 보통의 저당권과 이제는 같아지는 거야. 확정된 이후에는 더 이상 증감 변동하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뭐가 증감 변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딱 확정됐어. 확정되면 더 이상 이제는 원본 채권은 증감 변동하면 안 돼요. 증감 변동 해봤자 증감 변동 부분은 보호받을 수 없어요. 하지만 확정 이후에도 원금 채권은 변하면 안 돼. 확정 이후에도 이자 채권은 또는 지연이자 연체로 지연이자는 계속해서 발생한다, 발생 안 한다. 발생하는 거예요. 이 돈을 안 갚아서 경매 집어넣었어. 근저당 건자 경매가 6개월 만에 됐어. 그럼 3억 7천이 6개월치 법정이자. 경매가 3번 주차도 1년 만에 됐어. 그럼 3억 7천 1년치 법정이자. 1년 6개월 만에 됐어. 그럼 1년 6개월치 이자는 계속 붙는 거 안 붙는 거야? 붙는 거야. 원금 채권 증감이 안 되는 거. 이자는 계속해서 배당받을 때까지 증감하는 거야. 계속 늘어나는 거야. 늦게 경락되면 경락수수 이자는 계속 불어가고 있는 거야. 이건 발생하는 거예요. 네. 확정되어야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확정되면 경매 신청을 안 받아주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할 때 양식 2장을 적어야 돼. 경매 신청선 양식에 저거 다 적어야 돼. 법원에 가면 양식이 있어. 거기에 또 근저당권자는 확정된 채권 신고선 양식이 있어. 거기다 3억 7천 딱 적어야 돼. 이 2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경매 안 받아줘요. 자, 확정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경매 신청할 때 3억 7천만 확정된 거 신고했어. 이거 신고해야 돼요.
양식 신고하세요. 했다가 경매를 중간에 변경한다 그래요. 경매를. 변경 연기도 받아줘요. 누가 신청하면. 경매 신청한 채권자가 법원에 와서 제가 경매 신청 채권자인데요. 채무자 2개월만 연장되면 연장 제가 동의합니다. 돈 찍어주면 연장도 해줘. 또는 경매를 취하할 수도 있어요. 취하했다가 안 갚으니까 다시 재경매가 이루어져. 이미 6개월이 지났어. 그럴 때 최초 확정된 금액은 6개월 내 재경매할 때 다시 이 액수를 번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한번 확정되면 계속 이 금액을 가는 거야. 다시는 번복이 안 돼. 재경매 하더라도 3억 7천이 그대로. 그런 다음에 8년을 더 묻어야죠. 원래 경매 신청한 날 확정이 되는 거야. 근저항까지 경매 신청한 날 확정이 돼. 반대로 확정돼 경매 신청할 때 경매 신청한 날 확정된다. 괜찮아. 이렇게 얘기해도 괜찮아. 그런데 예외가 하나 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신청한 자신은 이날 액수 확정되고 다시 증감받으면 안 돼. 하지만 후순위 경매 신청했을 때 앞섰던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경매 신청한 날 액수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얘는 언제? 경락대금 완납 시에. 이때 확정되는 거다. 따라서 후순위 경매 신청할 때 앞서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경락대 완납이 들어온 날까지 이날 완납 들어온 날까지 증감 변동할 수 있다 없다? 변동할 수 있다. 그래서 후순위가 경매 신청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경매 신청 액수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락대금 완납 들어올 때까지 증감 변동할 수 있다. 중요한 얘기죠. 그럼 우리 401페이지 볼까요? 401페이지 니은번 거기 있네요. 니은번. 자, 제공한 밑줄. 후순위 근저당권자 경매를 신청한 경우 선순위는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되는 것이지 선순위는 경매 신청 확정되는 거 아니다. 경락 완납 들어올 때까지 채권 최고의 범위 내라면 증감 변동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다 봤어요. 근데 올해도 여기가 이렇게요. 여기. 제가 두 문제 꼽으라면 목적물의 범위랑 근저당. 여기. 나올 만한 데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자, 10분 쉬었다가 계약법 얘기를 또 우리가 줄줄줄 가자고요. 계약법은 크게 볼 거 없어요. 계약 총론 파트는, 서론 파트는. 자, 10분 쉬었다 다시 하죠.